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회를 향해서 올해 안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자, 그런 만큼 나이 들어서 더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있겠죠? 새로 취업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 청년층과의 갈등도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자, 그럼 고차 방정식이 된 정년 연장 어떻게 풀면 좋을지 머리를 맞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나오셨고요. 또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청년 유니온 김설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 65세 법적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계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소득 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해외 공장이나 투자를 축소하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계의 주장은 일단 연내에 65세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을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11월이어서 사실 시간상으로만 보면 되게 촉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그 정년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아주 많이 진척됐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여서 노동계의 이런 요구를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정년에 가까운 사람이 더 근무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찬성하죠. 이 정년 연장은 결국 정규직들이 해당이 됩니다. 비정규직 800만 명에게는 그림이 떡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이런 이 국민연금의 수급 시작이 65세가 되는 한 2033년부터는 상당히 소득이 공백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60세 넘어서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러 상황들을 배려하지 않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임금 체계가 성과제가 아니라, 직무 성과제가 아니라 연봉 호봉제로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체계의 구조와의 변화 없이 정년만 단순히 연장이 되고 모든 업종에게 다 되고 모든 기업에 하게 될 때는 그 기업 자체의, 맞으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 소득의 원천의 공장이 정말로 생존할 수 없게 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단기간에 이렇게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좀 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보완할 사항들을 하고 나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일단 입법을 연내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네. 하고 그다음에 보완하자, 이런 수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책 없이 그 입법을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미룰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지금도 이미 63세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충분히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도 맞고, 또 우리가 OECD에서 그 고령 빈곤율이 가장 높거든요. 10명 중에 한 4명이 빈곤층에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외면한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엔 다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회적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이제 피할 수는 없는데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이런 임금의 이슈들, 특히 이제 호봉급제를 갖고 있는 한 16% 정도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이런 저성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 등등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신속하게 논의를 하고 입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건 김설 위원장께도 의견을 좀 들을까요? 청년층의 생각은 이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건지,
지금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다 목소리가 담겼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년들 입장에서 저희 부모님 세대의 어떤 일자리의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부양 비용이 조금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한편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자리라고 하는 그 일자리의 어떤 파이라고 해야 되죠. 그 파이가 줄어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둘 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구조의 위기, 그리고 생산 인구의 어떤 감소의 측면에서는 네.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년의 어떤 법정 정년의 연장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다양한 우려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노동계와 경영계가 딱 부딪히는 이제 대척점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법적으로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간을 늘리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대척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법정 정년 연장은 그대로 두되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재취업하는 형태로 이거를 할 것이냐. 지금 노동계에서 아니다. 아예 법정 정년 연장을 해달라. 요 부분 일단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정규직의 이 직원분들에게 당연히 정년 연장이 되고 일괄 모든 분들에게 하면 소득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공백이 생기지 않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노동 환경,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이 존재했을 때 그 정규직의 그 정년 연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기업이 바라는 것은 야 60에 이 퇴직을 되면 그 이후에는 임금을 좀 노동 생산성에 따라 올릴 분은 올리더라고 또 내릴 분은 내리고 하는 유연성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이러한 정년 연장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규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원하긴 합니다만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 또 청년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한 그 우려를 포함하는 이런 추진이 된다면은 지금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년은 하더라도 뭐 그 재고용을 해서 근로 조건을 변경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고령자의 그 근로자에게도 도움도 되고 청년도 도움되고 기업도 경쟁력이 도움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년 단순한 연장보다는 기업은 좀 더 그 재고용을 해서 네. 근로 조건을 변경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대척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진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법적으로 보호받지 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지금이야 예를 들어서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걸로 이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지만 그것 자체도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동계는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법적 보호를 해달라라는 거죠, 위원장님. 저는 기본적으로는 무엇이든 법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 문화의 어떤 그 관계 사이에서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노사 간의 어떤 자율적인 결정이 항상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낳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그렇지 않았던 결과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못 박는 것 그리고 노사 간 자율적인 어떤 결정으로 두는 것 이 두 개 다 어떤 장단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네. 연내 입법이라고 하는 좀 강수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65세로 연장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크게 받게 되고 아까 이제 그 호봉제 임금 체계 하에서는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방식을 좀 유연하게 도입을 하면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부담이 있는 기업이 조금 자율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의 노동시장이 일본하고 좀 다르다는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노동시장 안에서의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정규직이 100을 받는다고 하면은
비정규직 한 80 정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한 60 정도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하면 기존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뭐 조금은 조정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유지하는 데 비해서 퇴직 후 재고용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고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려보다는 주로는 제 퇴직 후에는 이제 계약직, 촉탁직이라고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이제 네.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고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불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겠죠. 또 노동조합이 좀 크게 조직돼 있어서 노동조합이 세게 교섭력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들은 정년 연장을 해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지켜나갈 텐데 그렇지 않은 한 80% 이상의 노동조합도 없고 또 기업의 지불 능력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데는 오히려 이제 기업의 비용 절감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정년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도 사실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 노동시장 안에서의 이중구조, 임금 격차가 과도하게 큰 문제, 이 문제를 이 고령까지도 이어지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가 커서 저는 일괄적으로 법정 정년 연장을 한 후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좀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노사가 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더라고요. 정년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정년 뭐 퇴직 후 재고용하는 뭐 이런 제도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주체가 노사 간의 협의에 네. 따라서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와의 차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일본도 법적으로는 그 60세가 정년입니다. 그러나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또 의무화했습니다. 그 방법은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또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재고용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 65세까지는 기업은 하도록 하고 또 더 나가서 또 70살까지는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마련했다는 면에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너는 60세, 65세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산업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고용 내의 단순적인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곳에는 뭐 그럴 때는 이제 큰 부담이 없지만 네. AR라든지 로봇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기술, 최첨단 산업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청년이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65세를 한다면 그 기업의 글로벌 경쟁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되 그 선택권은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는 일본의 방식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물론 미국에는 아예 정년제도가 없습니다만 일본을 상당히 우리가 따르고 있는 마당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어서 하여튼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율적으로 그리고 65세까지 어떤 형식 간의 선택은 자율적으로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봐서 지금 획일적으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위해서도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도 모든 국가 경제 위해서도 그렇게 무리한 추진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본식 모델을 우리가 좀 차용한다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안 될 노사의 거라고, 일단 신뢰가 너무 낮다. 서로 신뢰도 낮고 그 노조 조직률이 우리 한 14%,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데는 정년 연장할 거고요. 노조가 없는 데는 재고용할 거예요. 퇴직 후에. 그렇게 되면 지금도 격차가 큰데 그 격차를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나름대로의 좀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문화도 꽤 오래됐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결정이 안 된다고 해서 뭐 파업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는 데 비해서 저희는 오히려 굉장히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근로시간도 보시면은 다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뭐 사무직이라고 해서 35시간하고 생산직이라고 해서 50시간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노조의 교섭력에 넘기는 것은 맞지가 않고 누구에게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네. 호봉급제라든지 아니면 업무 방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식에 좀 선택할 수 있는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그런 모델을. 저는 일본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본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연공급이 가장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20여 년간 이 연공급 중심의 어떤 임금 체계를 좀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쭉 있을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네. 근데 한국 사회는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게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실질 은퇴 그 가장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는 나이가 49세 정도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실은 그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노사 간의 그냥 자율적인 선택으로 정년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유연화된 어떤 노동이 바로 눈앞에 놓여지게 될 것이 좀 예견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이 되면 아까 이제 양극화 잠깐 말씀 주셔서 네네. 그럼 노조가 있는 곳, 없는 곳, 네네. 혹은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덜 그나마 그게 안전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헷갈리네요. 더 심해지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양극화라고 하면 보통 임금의 양극화도 있지만은 고용의 양극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정규직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를 바꿔가면서 고용이 불안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정규직은 안정적인데,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5년 정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안정성과 소득의 안정성을 일괄로 전형 연장을 한 사람들은 적용받아서 큰 문제가 없이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재고용을 하는 쪽에서는 급여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그 해의 업무 성과에 따라서 재고용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고용의 불안들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 직장에서 재고용을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조건이라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약간은 이게 큰 메리트가 안 되는 거죠. 뭔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면은 노동시장에서 주는 평균적인 것보다는 좀 더 보상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문제는 사실 그냥 민간에 맡겨버리면 사실 교수님께서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시는 지금 거고. 그 정년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그 기업은 불멸의 조직이라고 보고 말씀할 수 있는 얘기는 모르겠으나 기업은 망하는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글로벌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근로자는 금방 다 나스님이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기업은 안 망한다는 전제 속에서는 법으로 정해서 60%를 딱 되는 것이 모든 그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현대 사회의 그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가는 전제 속에서 우리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근로자 입장에서 보이지만 돈을 주는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무조건 확보하려면 누가 재고용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65세 하라, 70세 하라 법을 딱딱 정하면 돈은 언제나 나오는 캐시가 언제나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가능해요. 그런 사고가. 그러나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법제적으로 보아서 어느 특정한 나이를 정해서 상향하는 것보다는 일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오고 그것이 다 안 되면 또 보완해서 더 나가고 이런 점차적으로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이런 제도가 할 수밖에 없다. 네가 자율로 해봐봐야 안 된다.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따라서 그리고 호봉제 같은 거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돼 있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나라의 기업은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그 기업인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제일 문제가 고용의 유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고용의 경직성이 오고 나이까지 더 들게 되면 청년들은 진입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지금 거기 있는 근로자를 전부 다 갖다 유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인력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업종도 변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전부 막을 수밖에 없는 이 인건비는 그 전체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어디든지 기업이 총량이 있는 겁니다. TO가 있고 사람 수가 필요하고 기술이 증대되면 오히려 로봇이 오고 그러면 사람을 오히려 줄여야 될 판에 네. 이런 면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정년 연장에 대한 아주 강제적 시행을 위해서 65세로 법제로 확 딱 일시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단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잠시만 반론을 조금 제기를 하면요. 일단은 정년 연장이라는 게 시혜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이 빈 일자리 수를 보면은 거의 없거든요. 빈 일자리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력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조금 어렵고 힘들고 급여 수준이 낮은 데는 내국인들이 일을 안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아까도 김서울 위원장이 얘기했던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2040년이 지나면 그 빈 일자리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오히려 건강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중장년들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할지 이런 거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일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더 돈을 계속 주면서 뭐 데리고 있는다 그런 개념으로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반론을 제기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들 나온 거 보면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일자리 수가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아주 통계를 통해서 잘 드러나요. 최근에 10월 기준입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가 0.42개, IMF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는 많은데 구인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저기 이제 1을 기준으로 볼 텐데 이렇게 일자리 자체가 없으면 사실 정년 연장도 무용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정년을 연장을 한들 그게 어떻게 예를 들면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큰 효용으로 다가올까, 김설 위원장님. 실은 그 구직을 하는 사람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일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닌가. 그렇죠. 예. 예, 그 얘기도 되겠죠. 예, 라고 하는 그 직관적인 어떤 생각이 먼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고용과 관련된 어떤 문제의식에 있어서의 어떤 대안들도 함께 논의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많이 프리랜서나 플랫폼과 같은 어떤 제3의 영역에 흡수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정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네. 느껴지는 어떤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좀 고민이 그러니까 이게 됐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정년 연장 아니냐라고 이제 반쪽짜리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가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도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은 아마도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공 부문에 다니시는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한 15% 내외에 그분들은 확실히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네. 나머지는 수혜를 안 받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다니던 주된 일자리에서 나와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그 회사에서는 65세까지는 다닐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거기서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뭔가 재취업을 하긴 하지만은 재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65세까지로 늘어나는 거여서요. 네. 상대적으로 물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혜택이 적지만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65세 연장이 돼서 기존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더 일하게 되면 우리 얘기하는 요즘에 신규 채용, 요즘 공채도 많이 없어졌지만 청년들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도 바늘구멍 통과하길 정도로 어려운 취업 시장인데 더 어려워질 거다. 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데
네, 실은 그 우려가 실존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우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호봉급에 대한 약간 불만인 거죠. 이제 이연임금제라고도 불리는 이 호봉급에 대한 좀 개편이 있지 않고서는 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 일터에 진입했을 때의 임금과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뭐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실은 노년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급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것에 대한 직관적인 어떤 불안 그리고 불만 들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정년을 연장했을 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임시방편을 가져왔었던 것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연령에 따른 어떤 차별을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앞으로 장기간 한국 사회의 임금 체계를 좀 직무급 중심으로 좀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당시 확인을 했었는데 네. 지금도 그러한 논의가 조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단일하게 정년 연장만 이렇게 논의하게 됐을 때에는 좀 그런 우려들을 지속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노사 간의 좀 법적 분쟁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대 갈등으로 번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양질 일자리를 기존 세대들이 더 오래 점유하는 게 맞냐. 네. 청년들의 불만은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인구로 봐도 지금의 65세 있는 분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되고 지금 20대에 있는 분들이 한 60만, 50만, 60만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 지금도 취업이 안 돼서 어려움 있는 그런 청년 세대가 진입하는 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거기에 직원들의 그런 그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가 되지 않고 고령된 그런 어떤 기술이나 새로운 것이 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한 연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글로벌 경쟁에서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돼서 모든 근로자에게 전부 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일시에 65세 뭐 이렇게 한꺼번에 늘려서 이런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어떤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동안에는 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어떤 그 근로자의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유를 주지 않냐고 단순히 60살, 65세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또 모든 기업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든 근로자에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근로자 전체의 그 복지 그리고 또 국가 경쟁력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서 전체가 이 낮은 수준에서의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근로가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 교수님, 학교 계시잖아요. 네. 졸업생들 그렇습니다. 네. 취업 잘 됩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예 일자리가 안 어렵죠.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안 가면은 안 갈 바에는 뭐 취업 재수를 각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생 청년이 많다는 이유는 본인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골라서 가는 겁니다. 눈높이가 안 맞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은 그 비정규직의 덫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중소 중견기업에 가서 나중에 대기업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취업할 때까지는 계속 좀 쉬면서 준비를 하는 이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정년 연장과 연계해서 살펴보면은 당연히 이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건 맞는 거죠. 그걸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저는 해법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의 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더 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 정년 연장돼서 과티오가 되죠. 과정원이 이제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당장 좀 인정을 하고 일시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채용은 계속하는 거죠. 공공기관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나가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60세 넘어서 고용을 할 경우에는 고용
촉진 장려금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상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엔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년의 문제는 중소 영세 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좀 부담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용 촉진 지원금을 대기업에도 주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 나가는 것이 청년 일자리하고의 어떤 경쟁을 좀 피하고 세대 간 상생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높이가 맞지 않는 일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 고용 통계 보면 그냥 아예 그 구직 활동 포기하는 그냥 쉬었으면 청년 인구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그냥 고착화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 되게 청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냥 쉬었음 인구가 또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취업이 준비가 장기화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희망하는 어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기업과 기업 규모 간 어떤 격차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어떤 상황이 이것을 좀 줄여나가기 위한 어떤 사회적 노력과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어떤 눈높이를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 입사하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패배자 내지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게 좀 한국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과 과연 이 기업 규모 간 격차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일자리의 어떤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의 어떤 문제를 청년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정년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아까 플랫폼 고용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정년 연장을 하는 게 조금 현실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일단 비정규직 많이 늘고 있고요. 네네. 임금 격차도 계속 커지는 추세. 네네. 이게 이제 잘 완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네. 이건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네네. 이게 더 선결 과제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한 20년 동안 우리가 풀지 못한 아주 맞아요. 난제 중에 난제죠. 네. 임금의 격차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용 불안정성 계속 커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사내복지도 이 격차가 너무 커서 박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통계청 조사로 38%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은 비정규직이란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정년연장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냐? 맞죠.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년연장을 차등적으로 해버리면 더 문제가 저는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동일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주기 위해서 직무 가치로 평가해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초기업 교섭과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포괄적인 논의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이 정년 연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네. 더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등적인 정년 연장을 하면 안 되고 법적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기업이 생존을 하려고 그러면 이 연장을 해주려면 급여의 탄력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아니 국제에서 경쟁력에서 일단 살아가야 되는 건데 사람만 고용을 65세까지 늘리고 월급은 그대로 호봉제로 계속해서 준다 그러면 거길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겁니다. 기업이 살아가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제도의 수용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이 호봉제를 이런 연봉제로 성과급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동시에 됐을 때 그때 그때는 미국도 저게 없어요. 몇 년까지 근무하라고 그런 게 없거든요.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근데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이유는 거기에 연봉제에서 성과급제에 의해서 스스로 내가 이번에 성과급이 제대로 안 주네. 그럼 다른 기업으로 가고 그런 유연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몇 년까지 근무하라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거기가 제일 그 노동자 입장에서 천국이냐? 꼭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 기업이 존재하고 우리의 급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생존한다는 전제 속에서 이 급여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기업의 전제를 깔지 않고 우리의 나는 65세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잘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국제 경쟁 시대의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조건 하에서 여러 가지 본 상태에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규직 전환법이 있잖아요. 2년간 이제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도 그 지나면 정규 전환해야 되니까 사실 그 전에 그래서 그렇죠. 계약 관계를 끝내버리는 다른 사람을 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이 정규직 전환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법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위원장이 질문 주시니까 청년들은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우와 보상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이라도 거기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노동의 모습이 어떤 정규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어떤 모델의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게 아직까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고착화돼 있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네, 이직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떤 본인이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뭐 임금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직무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직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좋은 일자리의 어떤 지표였던 그 고용 안정성 내지 아니면 그 정년이 쭉 그 인정되는 라고 하는 것만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게 좋은 일자리다라고 하는 그 지표로 그것만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그 기업 안에 어떤 내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과 그리고 자기개발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조금 폭넓게 일자리에 대한 관념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엔잡러라고 해서 네네. 뭐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퇴근 후에 또 다른 일도 하기도 하시고 네네. 되게 다양하게 일자리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모든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 방송계만 해도 프리랜서직들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비정규직이나 혹은 프리랜서직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복지 이런 것들이 잘 자리만 잡혀진다면 저희가 정년 연장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가 예전에 좀 중요한 화두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고용 형태 꼭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일자리의 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용 형태가 뭐 시간제라고 할지라도 시간당 임금이 하는 일하고 비교했을 때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일을 한다 그랬을 때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뭐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그런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들도 마찬가지고요. 프리랜서라든지 최근에 늘고 있는 플랫폼 노동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건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실제의 본 모습을 보면은 비정규직일수록 더 차별받고 뭔가 적용받아야 될 것도 못 받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도 다 되는데 플랫폼 이런 쪽은 안 되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악하면 뭔가 더 보호가 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는 좀 해야 그쪽 고용 형태에 대한 말이 안 나올 텐데 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이런 쪽에 있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더 오히려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김설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그 새벽 배송 논란이 확산이 됐어요. 이제 이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이제 민주노총 측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이제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라는 취지로 의견을 낸 거죠. 이제 이게 노동자들의 라이더들의 이제 죄송합니다. 새벽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의 건강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되게 논란이 부딪혔거든요. 택배 기사들이 반대하는 입장도 되게 컸고요. 이건 청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새벽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게 이제 발암물질이다 그리고 라고까지 규정될 만큼 야간 노동의 어떤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뭐 말씀해 주시는 어떤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실존하고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금지한다 만다라고 하는 양도일단으로 명확하게 말하기는 해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이게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제이다. 그리고 공공의 어떤 이익에 복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편의성은 굉장히 높은 것은 맞으나 우리에게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되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약간 필수적인 서비스가 돼간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 배송 없이 나 못 산다 이제. 근데 새벽 배송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모든 것들이 새벽 배송화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신선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급작스럽게 필요하는 물품이 있었을 때 네. 새벽을 배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쿠팡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그리고 제 시간에라고 하는 것으로 실은 노동자들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되게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그게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홍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세계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이지만 저도 다른 나라는 낮입니다. 이것이 중단 없이 모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직종의 업종에서는 전부 다 24시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직종을 예를 들지 않아도 당연하죠. 배송만 새벽이라는 개념 우리나라 속에서의 새벽을 논다면 그 운송이 물적 이동이 중단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는 24시간 언제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 조건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좋은가. 어떤 사람은 밤에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만 이 배송이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 우리의 물류 시스템은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러한 자기가 원해서 하고 사람마다 다른 조건에서 노동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많은 돈을 더 드린다든지 이런 환경의 이런 수용성에서 봐야지 인류적으로 배송만 그러다 그 배송 이외에 여러 직종들이 밤새서 근무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예, 일단은 금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철학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야간 노동이 갖고 있는 뭐 이런 건강상의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을 10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벽 배송을 멈추기에는 소비자들의 이해도 고려해야 되고 이 비즈니스 영역들도 고려해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의 생존의 문제도 좀 있어서 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해결책은 아마도 그러면 뭔가의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지금 가산금 주는 거 말고는 없고 여기처럼 이렇게 택배 프리랜서 이런 쪽에 특고부들이 하는 거는 또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야간에 어떤 휴게 시간, 뭐 11시간 휴게 시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장해서 새벽에 좀 일하더라도 이번에 또 졸다가 전신주 부딪혀서 오늘 사망도 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네.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회사도 좀 신경을 쓰고 또 홍 교수님 얘기해 주신 대로 다른 어떤 그 규제의 어떤 건강권을 좀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보호를 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년 연장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단순히 이게 노동계와 경영계, 뭐 정부, 일부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모두 대변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구 수용이 안 된다고 대화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행태는 최악일 수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